아침 일라디오. 네, 초등학교 때 제발 내일 비 안 오게 해달라면서 바라던 그날 1년에 딱 2번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소풍 가는 날, 그리고 운동회 하는 날. 요즘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바라던 이 초등학교 운동회가 3년 만인 올해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하는 운동회지만 여전히 마스크도 쓰고 방역 차원에서 학부모 출입도 제한하는 학교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모처럼 친구들과 바람을 가르면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마음은 참 즐거울 것 같습니다.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 때문에 영유아의 언어와 또 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안전한 상황이 찾아와서 아이들이 정말 마스크 없이 서로 활짝 웃는 얼굴을 마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광협입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는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가 오늘로 끝납니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정감사부터 시작해 3주간 진행됐는데요. 농업 분야 공기업의 운영과 사업 실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 조명됐습니다. 농수산 이슈, 오늘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 두 공기업의 국정감사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피감 기관 중에 농업 분야 공기업 어떤 문제점이 파헤쳐졌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한국농어촌공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기반 시설의 유지, 관리, 이용에 관한 업무, 그리고 이들의 보전과 관리를 맡고 있고요. 또 농어촌 용수와 지하수 자원 개발, 농지 이용 증진 사업, 농지 임대 수탁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5,100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9개 지역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이 사업 내용들이 모두 국정감사 대상이 되는 건데요. 네. 지난 17일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이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차 사업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네, 지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업 생산비가 2017년 대비 시바르당 14.6% 상승한 반면 농지 임차료는 4년간 전국 평균으로 20.8% 상승했습니다. 네. 농지가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농지 빌리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아, 네네. 실제 이 충남 계룡시와 충북 단양군의 경우 2018년에 비해서 올해 농지 임차료가 각각 216%, 204%, 2배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한 농민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고 또 개인 간에 농지를 빌려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지 소유자가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합법적인 임대차가 성립되거든요. 네. 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전체 농지의 약 2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이기도 한데 농어촌공사 이 농지은행의 임대수탁 수수료 5%가 너무 높다는 점이 이번에도 좀 문제가 됐습니다. 네. 윤준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봉이 김선달식 돈뜯기와 같다 이렇게 지적도 했는데 공기업이 농지 임대차 사업을 하면서 초계비로 받는 돈이 너무 높다는 얘기인 거죠. 수수료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 국감에서는 농지은행의 임대주택 사업을 통해서 지급되는 농지 임차료 자체도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농지은행이 관리하는 임차료가 오르면 이게 기준이 돼서 이 다른 농지 임차료 가격도 모두 올라가게 돼 있어서 결국 농어촌공사가 농지 임차료 상승의 주범이 된다 이런 오명을 얻었습니다. 아, 네네. 농어촌공사의 주요 업무 중에 또 하나가 농업용수 관리인데 이 문제와 관련된 국정감사 내용도 좀 전해주시죠. 예, 물론 이날 이제 국정감사에서는 농어촌공사 본연의 업무인 농업용수 공급과 농업 기반 시설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서삼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심각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값싸게 공급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2022년 골프장 농업용수 공급 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254만 톤의 농업용수를 톤당 148원에 골프장에 판매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농어촌공사가 톤당 관리 원가도 명확하게 산정하지 못해서 원칙 없이 너무 자의적이다 이런 지탄을 받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가뭄에도 물장사를 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아, 네네. 올해 6월부터 7월 사이에 1,442헥타르의 면적에서 농작물 가뭄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이 서삼석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농어촌공사가 고유 업무도 아닌 골프장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행위는 농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다. 용도 외의 농업용수 공급 기준이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노후화 문제를 집중 거론했는데요. 윤미향 의원에 따르면 저수지 이 3,421개소 중에서 56%인 1,912개소가 결함으로 인한 보수 또는 보강 작업이 요구되는 C등급 이하라고 문제를 제기했고요.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농민분들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정감사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수출 진흥, 식품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농민분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설립 목적입니다. 정원은 750여 명이고요. 11개의 국내 지역본부가 있고 중국, 일본, 미주, 아세안 등등의 지역에 이제 해외 지사도 18개 있습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로 이제 AT라고 얘기를 하는데 AT 국정감사도 17일에 했습니다. 농업 분야 공기업, 유관기관 여러 곳이 같은 날 국정감사 일정이 잡히면 보통 농어촌공사와 AT 두 곳의 의원들 질문이 집중됩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마사회에 질의가 집중된 탓에 예년에 비해 AT 비중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따라서 김춘진 AT 사장 입장에서는 다소 수월한 국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라고 했는데 AT 입장에서는 마사회 덕분에 일종의 대진운이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 농업계의 가장 큰 화두가 쌀값 폭락 문제다 보니까 AT가 담당하고 있는 수입쌀 공매 문제가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T의 설립 목적이 농가 소득 증진과 가계 안정인데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AT가 공매한 밥쌀용 수입쌀 6만 1,000톤이 낙찰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특히 쌀값이 대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작년 10월부터 계속 시중에 수입쌀이 방출됐다 이렇게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쌀값이 80kg 한 가마에 16만 4천 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현장의 농협과 미국 종합처리장은 재고미 누적으로 굉장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AT가 최소한 밥쌀용 쌀의 공매를 중단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이렇게 농민 신경을 좀 대변했습니다. 네. 농식품부 훈령을 보더라도 국내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수입쌀의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쌀 시장 격리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수입쌀을 시중에 방출하는 이런 모순적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신정훈 의원이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춘진 AT 사장은 적절치는 않았지만 공매 중단 시점이 과거에 비해 빨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국회에서도 법과 훈령을 개정하는 데 도움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네. 혹시 또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을까요? 네,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축 농산물 폐기 비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수급 조절 목적으로 사들였다가 폐기한 농산물이 총 5만 6천여 톤, 폐기 비용이 108억 원에 이르렀다 하면서
수급조절위원회를 전혀 운영하지 않는 등 AT가 수급조절을 책임기관으로서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다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도 이 농산물 폐기와 관련해서 국민의 땀과 자산인데 잘 보관해서 소득은 못 올릴 망정 손해를 봤다. 보관 창고는 뭐 어떻게든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후화된 창고에 대한 개선 방법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책임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요구사항으로 나왔는데요. 특히 WTO 협정에 따라서 2024년부터 수출 물류비 보조금 직접 지원 금지가 예고돼 있습니다. AT는 수출 물류비 지원 그리고 항공 공동 물류 사업비 등을 좀 폐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24년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수출 물류비 보조금이 폐지되면 농산물 수출을 하고 있는 농업계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서삼석 의원은 대안 없는 폐지는 안 된다면서 이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농가 물류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국정감사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농수산 이슈 지금까지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체포 논란 어제 하루 종일 이어졌죠? 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이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권력을 야당 탄압에 소진하고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네.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라면서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으로 그 결백함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정당한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네. 검찰도 한마디 했는데요. 이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가로막은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어제 대장동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석방됐는데요. 검찰이 유동규 씨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불러 조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폐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을 공격하기 위한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상임위를 통과한 양국관리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혔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농민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비용 축에서도 없이 통과를 시켰다라면서 이 쌀 수매는 정부의 재량에 맡겨야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돈으로 농촌의 개발을 위해 써야 한다라며 국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되면 쌀 과잉을 고착화하게 된다라면서 선의라고 하더라도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클 것이다라고 반대했습니다. 네네. 이어서 경제 소식인데 부동산 가격이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어제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른 건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 대비해서 0.27%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2012년 6월 0.36%가 한 차례 떨어진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의 내림세입니다. 네.
서울의 아파트값은 지난 5월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로 매물이 늘어난 이후 그달 마지막 주부터 21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거래 절벽 속에 이 가격을 크게 낮춘 급급 매물만 팔리면서 이 낙폭도 확대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도 9월에 5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체로 보면 이 수도권의 아파트값 하락폭도 이 지난주 0.28%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0.35% 하락으로 그 낙폭이 커졌습니다. 이 수도권 아파트값이 0.3%대의 하락률을 보인 것은 한국부동산원이 시세 조사를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레고랜드 때문에 채권 시장이 출렁거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올해 어린이날 이 강원도 춘천에 바로 이 레고랜드가 문을 열었었죠. 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곳이 만들어질 때 강원도가 2천억 원의 보증을 섰는데요. 어제 강원도가 그 돈을 갚을 수 없다라고 보증을 철회해버렸습니다. 네. 이곳을 만든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강원도가 보증을 서면서 높은 신용 등급을 부여받았고요. 이에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너도나도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곳을 만든 회사가 부실 경영으로 채권 이자도 내지 못할 상황에 놓였는데 그러자 채권단이 보증을 선 강원도에 채무 부증을 재확인했고 그러자 강원도가 갑자기 손을 떼버린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를 했다가 돈을 떼일 수 있다 이 걱정에 지금 채권 금리 격차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로 벌어졌는데요.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 강원도와 이 레고랜드발 사태가 확산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SPC 계열사인 SPL의 대표이사가 최근 사망한 이 근로자 사건과 관련해서 입건이 됐네요. 네, 지난 15일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변을 당한 20대 여성 노동자 사건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가 SPL 강모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실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또한 평택경찰서도 같은 날 SPL 평택공장의 공장장을 안전책임자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고인은 어제 발인을 끝으로 장례 절차를 마무리했는데요. 천안 추모공원에 안치가 된 상태입니다. 한편 SPL 공장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작업을 재개했다가 중단한 사실이 알려져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는데요. 사고 현장에는 천을 둘러놓은 채 다른 기계에서는 작업을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업체의 이런 대응이 전해지자 일부 소비자들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온라인상에서 SPC가 운영하는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라고 밝히겠습니다. 네네. 이어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을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했네요. 네, 소년판 삼청교육대라고 불릴 만큼 이 공권력에 의해 이 잔혹한 이 미성년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 자행된 이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네. 시설이 폐쇄된 지 40년 만인데요. 어제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을 의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어서 받지 못했던 국가로부터의 피해 배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별도 개별 소송 절차 없이 이 피해 회복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에 대한 제정 여론도 더욱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선감학원은 지난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가 군인 양성을 위해 설립한 시설인데요. 해방 이후 1946년부터는 경기도가 인수를 해서 1982년 폐쇄되기까지 수용소로 쓰였는데 네. 여기 잡혀온 사람들이 불황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네.
네, 때문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심각한 국가 폭력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신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기도지사로서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이어서 몇 년 전에 온 국민의 마음 좀 아프게 했었죠. 이 정인이 사건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유튜버가 지명수배됐다고요? 네,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재작년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그 양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입양 9개월 만에 아이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 사건 아직도 기억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한 40대 유튜버가 본인이 정인이 아빠라고 주장하면서 이 정인이의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이 사람이 모은 후원금이 2,600여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 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라는 의혹으로 결국 경찰에 고발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조성한 갤러리가 또 불법 계좌로 드러나서 벌금형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이 사람의 집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반송된 상황인데요. 결국 이 경찰은 이 유튜버를 지명수배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트랜스젠더 난민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성 정체성에 따른 박해도 난민 인정 사유가 된다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최근 트랜스젠더인 말레이시아인이 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라며 서울출입국 외국인 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사람은 그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10살 무렵부터 여성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라고 하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 여성처럼 보이게 옷을 입었다라는 혐의로 체포돼 이 법원에서 벌금과 구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슬람 형법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후 이분은 이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가다가 지난 2017년 난민 인정 신청을 냈는데요. 1심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실제로 체포돼서 처벌을 받았고 자신이 처한 위협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라면서 이것은 난민 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네. 또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가 아닌 우기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올해 여름 비가 참 많이 왔었죠. 그런데 이 여름 장마가 끝났다는 8월 초, 이 서울 도심이 시간당 141.5mm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었고,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강남이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그랬었죠. 이 장맛비보다 강수량이 더 많은 데다가 보통 9월 초에 시작되는 가을 장마로 보기에도 이 시기가 맞지 않았는데요. 이 전통적인 여름 장마 그리고 가을 장마의 특징이 깨지고 6월 하순부터 석 달간 비가 잦은 이른바 열대기후의 우기의 특징이 강하다라고 합니다. 네. 특히 최근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 빈도가 과거보다 20%나 늘면서 이런 장마의 체질도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처럼 이 장마 기간과 특징을 예측하기 어렵게 되면서 방제 인력과 장비, 투입 시기 등 이 재난 대비 체계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상청은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한국형 우기 도입에 대한 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네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431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4천여 명 정도 줄었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500여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당국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은 정체기에 있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이번 유행이 주간 하루 평균 2만 명대 확진자 수준에서 저점을 찍고 12월 초 재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중증 환자 수는 249명, 사망자는 23명이었습니다. 한편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등 특정 장소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 소식인데 팀의 대역전극을 김하성 선수가 이끌었다고요? 네, 미국 프로야구 샌디에이고 팀의 김하성 선수가 플레이오프에 출전해서 팀의 대역전승에 물꼬를 트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샌디에이고가 4대2로 뒤진 5회에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섰는데요.
4만 4천여 관중이 김하성 선수의 이름을 연호하자 기대에 부응하면서 이번 시리즈 첫 안타를 치고 1루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네. 이 오스피눌라 선수가 뒤에 적시타를 쳤는데 김하성 선수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려나가더니 외야수가 공을 잡는 사이 이미 3루를 지나서 홈으로 파고들었고 슬라이딩으로 추격점을 뽑아냈습니다. 이 헬멧이 벗겨질 정도로 전력을 다한 질주 그리고 헤드퍼스트 슬라이딩까지 그야말로 투혼을 보여줬는데요. 네. 김하성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자 홈팬들은 그야말로 열광을 했고 5회 말 이 샌디에이고가 5점을 뽑아내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가을 야구 들어서 이 타율을 2할 때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출루만 하면 어떻게든 득점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 득점 공동 1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구단 역사상 단일 포스트 시즌 최다 득점 기록까지 새로 썼습니다. 네, 김하성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등산객이 많아지는 계절, 산악사고도 증가합니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이 실족, 추락, 안전수칙 불이행 등 자신에게 맞지 않은 무리한 산행과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 해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쳐야 하며 2사람 이상이 등산을 하되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산행을 해야 합니다. 산에서 발생하는 골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낙상입니다. 등산화끈만 제대로 매도 낙상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산에 올라갈 때는 끈을 다소 헐겁게 매고 내려올 때는 끈을 꽉 매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해 재난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네, 숲으로 가는 길로 이어갑니다.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숲으로 가볼까요? 예,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호숫가 전망 좋은 길입니다. 최근에 하늘이 맑을 때 네. 거기 생각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가보셨어요? 가본 적은 있는데 예. 요즘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 또 놀이동산도 있고 네. 또 동물원도 있고 식물원도 있고 참 볼 게 많은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그 스카이 리프트를 타고 이동을 하면은 네. 그 아래가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주변에 호숫가 산책길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숲에 안 가고 호숫가 길을 걷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서울대공원 제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주 갔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무료 개방한 그 산림 욕장길을 소개하기도 했었고요. 네. 오고 가면 호수에 분명 산책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아두었다가 이 식물을 보면서 무엇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볼까 네. 생각을 해보다가 월든이라는 책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예, 월든. 네. 예,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쓴 월든인데요. 재작년에 가본 서천 국립생태원을 보면 소로 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오, 예. 예, 거기에 비슷하게 오두막도 지어놨는데요. 네. 거기 좀 멀고 미국은 더 멀고 네. 그래서 이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네. 예, 예. 말 나온 김에 이 월든의 저자죠. 헨리 네. 데이비드 소로. 좀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네. 이분은 1817년 매사추세츠주 콘코드에서 태어났고요. 자신을 신비주의자, 초절주의자, 자연 철학자로 묘사를 했고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단순하고 금욕적인 삶에 대한 선호, 사회와 정부에 대한 개인의 저항 정신이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네네. 사실 거의 2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분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네. 교사 등 여러 일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대부분의 일을 하지 않고
산책을 하고 독서를 하고 글을 쓰는 데 보냈고요. 네. 그 월등과 관련해서는 1845년 3월부터 이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기 시작해서 1847년 9월까지 거기서 홀로 지내면서 이 책을 쓰셨고요. 이 책에 대해서는 법정 스님이 가장 사랑했다고 하고요. 네. 또 한비아님이 크게 추천을 한 책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월든이 호수 이름이고 네. 또 책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소로 작가가 결국 추구했던 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무소유를 쓰신 그 법정 스님처럼 소로 사상의 핵심은 간소하고도 소박하게 살자. 간소하고 소박하게. 예, 그래서 이 서천 국립생태원 오두막 가면은 월든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예, 읽어주시죠. 네. 내가 숲속으로 들어간 것은 나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삶의 본질적인 면과 대면해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삶이 가르쳐주는 바를 내가 배우지 못했는지 알아보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할 때 헛되이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싶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위해서 호숫가 산책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진짜 우연히 제가 이 책을 최근에 읽기 시작했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작가님이 예. 이 문장을 읽어주시니까 느낌이 네. 다르네요. 아, 좋네요. 네, 명작입니다. 네. 소로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좋은 네. 것 같은데 호수를 낀 숲 산책길에 있는 서울대 공원 호숫가 전망 좋은 길 거기서 어떤 나무를 좀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예, 먼저 주름 조개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주름 조개풀. 이름이 특이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 공원 호숫가 전망 지형도 사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네. 산책하는 분들이 가보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동물원 가는 길에 편말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 편말을 따라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즘 호숫길도 전국적으로 다니다 보면 데크가 다 깔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데크가 깔리지 않고 야자 매트길이 있어가지고 오, 예. 호숫가 바로 옆을 걷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고개를 숙여 살피는데 주름 조개풀이 눈에 띄어 주름 조개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조리대. 그러니까 이 대나무 종류로 알고 있다가 이제는 주름 조개풀이라고 확실히 이름을 알아서 좀 반가웠던 그런 건가요? 예, 제가 처음 그 주름 조개풀을 전에 봤을 때는 이게 조리대 같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지나갔었는데 네네. 이 주름 조개풀로 다시 확인이 됐고요. 이 주름 조개풀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숲속 응달에 물이 져있는 벽과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관심이 없을 때 대나무 같이 보이는데 네네. 너무 작으니까 근데 이 숲에서 들어오시면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네. 그래서 저도 다시 살펴보게 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이름과 관련해 가지고는 잎이 물결 무늬처럼 주름져서 조개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벽과 하나에 섞인 조개풀은 또 잎 모양이 조개를 닮아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조개풀이 있고 그다음에 조개풀과 비슷하지만 잎이 주름져 있어 주름 조개풀이라는 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조개풀도 있고 네. 주름 조개풀도 있고 다른 거죠? 같은 과인데 모양이 달라서 모양이 살짝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호숫가 산책길이면 호수 안에도 여러 식물이 있을 거고 물가 주변에도 나무들이 있을 거고 한데 네. 주름 조개풀을 소개해 주신 이유는 혹시 따로 있을까요? 꽃을 봤기 때문입니다. 꽃이요? 예, 지금은 거의 지고 있는데 제가 네. 갔을 때는 하얀 꽃이 굉장히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늦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 우리가 국화, 코스모스 이런 데 눈길을 두는데 고개를 숙이고 그 숲속 아래를 보면은 작은 꽃들이 많이 피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네. 주름 조개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름 조개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신 블로그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네. 숲해설가 허영애님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그 관찰한 거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 주름 조개풀, 그러니까 벽과 식물 중 꽃이 큰 편이라 꽃 구조가 맨눈으로 보이고 수술 꽃가루는 다 나가고 가는 실에 매달린 껍데기만 흐늘흐늘하고 하얀 치간 칫솔모를 닮은 암술은 꽃가루를 붙들기 위해 가는 털로 표면적을 최대치하고 빛나는 순간엔 잠깐 숲바닥은 얼룩덜룩 조각보 같은 일상이 되고 거미 그물의 터전과 기둥도 데워주고 음지에서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빛을 받기 위해 쭈글거리는 주름을 만들어
다양한 각도와 표면적 넓히기를 하고 네. 좀 더 있습니다. 네네. 예, 그늘일수록 잎은 더 얇고 커져 풀필이 불기에 적합하고 씨앗이 익으면 진득한 점액이 분비되어 달라붙기 좋아져 까락도 털에 묻어가기 좋아 씨앗 확산에 이중의 장치를 한 셈이다라는 글을 제가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 네. 지금 사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모양을 모르기 때문에 상상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맞는지 한번 방송이 끝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좀 숲 해설가분들은 원래 좀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잘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사실 못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깝게 열심히 관찰을 하고 기록을 남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그래서 아마 이 월든을 쓰신 소로가 위대한 사상가로 남게 된 이유는 아마 자연 관찰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월든도 감동적인 책인데 월든 이후에 네. 1850년부터 1860년까지 매일 주변의 야생화를 찾아다니면서 관찰하 기록한 소로의 야생화 일기. 이 책도 굉장히 깊은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소로가 월든만 쓴 게 아니라 소로의 야생화 일기라는 책도 썼다. 예, 식물 네. 관찰 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나고 또 읽으면은 좋은 구절이 또 남아야 되잖아요. 뭐 좋잖아요. 이 남아 있으면. 예,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예, 있나요?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곧 식물의 꽃이 언제 피고 잎이 돋는지 관찰하기 시작했고 이르든 늦든 가깝든 멀든 몇 년을 연속해서 관찰했다. 마을 곳곳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30에서 50km 떨어진 이웃 마을을 하루 만에 가보기도 했다. 6에서 8km 떨어진 곳에 있는 특정 식물이 정확히 언제 개화하는지 보려고 보름 안에 10번 넘게 방문한 적도 많았다. 그와 동시에 그만큼 먼 다른 장소에 자라는 수많은 식물을 살펴봤다. 새를 비롯해서 그 밖에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도 함께 관찰했다라는 문장인데요. 문학적인 그 묘사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사실은 자연을 열심히 관찰해서 나온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에서는 주름 조개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생겼네요. 네네. 사실 제가 상상한 거랑은 살짝 거리가 있긴 한데 설명이랑 확실히 맞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자연을 또 열심히 관찰하고 또 사색하면 좋은 글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로를 보면서요. 네. 그곳에서 나무 하나 더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족제비싸리입니다. 네. 얘도 이름이 특이하네요. 예, 식물 이름이 특이한 게 되게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쭉 걷는데 주름 조개풀은 이렇게 숲 쪽으로 보이고 네. 물가 쪽으로는 이제 족제비싸리가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콩가 식물인 그 족제비싸리 이름과 관련해서는 족제비는 날렵한 생김새 긴 꼬리가 특징인데요. 네. 족제비싸리가 꽃을 피울 때를 보면 이 고추성 꽃대가 족제비의 꼬리와 영락없이 닮아서 족제비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족제비쌀이도 스트리밍을 통해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족제비는 동물 족제비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족제비 꼬리는 황갈색인데 비해서 족제비쌀이는 보랏꽃을 피우고요.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짙은 갈색이 되고 꽃대의 길이가 7에서 15cm 정도 됩니다. 이 족제비쌀이는 일제 강점기에 황폐한 산을 복구해서 북아메리카에서 수입한 나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소로가 생각이 났고요. 소로의 야생화 일기 나오는 문장을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은 네. 당신이 걸어갈 때 진홍 참나무는 어떤 형태로든 당신의 망막에 맺힐 것이다. 하지만 그 대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볼 수 없으며 다른 것들도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문장인데요. 나무 앞을 열심히 관찰하고 사색하시면은 이 가을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숲으로 가는 길, 오늘은요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호숫가 전망 좋은 길에서 만난 주름조개풀과 족제비쌀이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문자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번호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8937번 쓰시는 분과 6971번 쓰시는 분 두 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내일은요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광엽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뜻풀이를 듣고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끼니 외에 과일이나 과자 따위의 군 음식을 먹는 일 또는 끼니를 때우는 일을 뜻하는 삼음절로 된 고유어 명사는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입가심, 입거리, 입맞이, 입치레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정답은 입치레입니다. 입치레가 첫 번째 뜻으로 쓰이면 군것질과 같은 뜻이 되고요. 아이가 밥은 먹지 않고 입치레만 하려 해서 정말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